우리가 역사를 생각하면 보통 위대한 전투, 영웅들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근데요, 가끔은 그냥 종이 한 장, 그러니까 세법 같은 게 칼이나 총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세상을 뒤흔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명나라의 세법 하나가 어떻게 지구 반대편의 운명까지 송두리째 바꿔놨는지 그 얘기죠.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16세기에 세계를 움직인 가장 강력한 무기, 과연 뭐였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날카로운 칼이나 강력한 총, 아니면 거대한 함선 같은 걸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정답은 아주 뜻밖의 곳에 있습니다. 바로 세법이었어요. 정말 이 단순한 법조항 하나가 어떻게 거대한 역사의 톱니바퀴를 돌렸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16세기 명나라입니다. 당시 이 거대한 제국은요, 겉보기엔 화려했지만 속으로는 아주 심각한 재정 문제, 그러니까 거대한 경제 위기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재상이었던 장거정이 아주 그냥 급진적인 세금 개혁을 밀어붙입니다. 바로 1조 편법인데요. 내용이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이제부터 모든 세금 무조건 은으로만 내라, 이거였어요. 와, 이게 복잡한 세금 체계를 싹 정리하는 효과는 있었는데 동시에 어마어마한 부작용을 낳습니다. 바로 중국 대륙 전체가 은을 갈망하는 거대한 은의 블랙홀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진짜 문제는 정작 명나라 안에는 그만큼의 은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수요를 채우기 위해서 전 세계에 두 개의 거대한 은수도 꼭지가 팍 하고 터집니다. 하나는 스페인 제국이 지배하던 볼리비아의 포토시 은광, 다른 하나는 바로 일본의 이와미 은광이었죠. 포토시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을 쏟아냈지만 그 방식이 너무 끔찍했고요. 이와미는 잠재력은 엄청났는데 기술이 형편없었어요. 포토시의 은은 그 뒤에는 정말 끔찍한 비극이 있었습니다. 스페인 정복자들이 미타라고 불리는 강제 노역 제도로 원주민들을 말 그대로 죽음의 광산으로 밀어 넣었거든요. 거기다 치명적인 순재련법 때문에 무려 8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추정됩니다. 세계 경제를 돌게 한 이 은이 사실은 피의 은이었던 거죠. 이렇게 전 세계가 은을 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들끓고 있을 때 이 문제의 해결책은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에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상업을 천하게 여겼던 조용한 왕국, 바로 조선의 그 열쇠가 있었던 겁니다. 조선이 가지고 있던 비밀 병기는 바로 연은분리법이라는 혁신적인 기술이었습니다. 1503년에 김관불, 김검동이라는 분들이 개발한 건데요. 납을 이용해서 은을 분리하는, 당시로서는 정말 획기적인 방식이었죠. 스페인의 그 끔찍한 수은재련법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안전하고 효율도 훨씬 좋았습니다. 원리가 이렇습니다. 은광석이랑 납을 같이 넣고 녹이잖아요. 그럼 납이 은만 쏙 품는 합금이 돼요. 여기에 재를 뿌려서 산화된 납을 싹 합수해버리면 순도 높은 은만 딱 남게 되는 거죠. 이걸 회치법이라고도 불렀는데 당시로서는 진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비극적인 아이러니가 생깁니다. 조선 조정이 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금지시켜버리고 은광을 아예 폐쇄해버린 거예요. 왜냐? 과거에 명나라에 금이랑 은을 곡물로 바치다가 나라가 휘청했던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거든요. 결국 조선은 스스로 이 엄청난 보물상자를 자물쇠로 굳게 걸어 잠그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꿀 만한 그런 엄청난 기술은요, 절대 오랫동안 비밀로 남아있을 수가 없죠. 조선이 그렇게 애써 잠가버린 보물상자는 결국 안이 아니라 밖에서 열리고 맙니다. 네, 바로 여기서 16세기판 산업 스파이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중종실록에 딱 기록이 남아있어요. 유서종이라는 관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일본과의 교역 창구였던 외관에서 자기 입속을 차리려고 이 엄청난 핵심 기술을 일본에 홀라당 팔아넘긴 겁니다. 그 결과요? 즉각적이었고 또 어마어마했습니다. 조선의 기술, 그러니까 일본어로 하이프키오라고 불리게 된 이 기술이 넘어가자마자 일본의 은 생산량이 말 그대로 수직으로 폭발해버립니다. 잠자고 했던 이와미 은광이 깨어나면서 일본은 순식간에 세계적인 은 대국으로 떠오르게 되죠. 이렇게 손에 쥐인 막대한 부는 당시 일본을 통일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돈의 흐름을 쭉 따라가 보면 우리가 아는 임진왜란의 또 다른 얼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바로 무역전쟁이기도 했던 거죠.
당시 히데요시가 뭘 그렇게 원했는지 그 쇼핑 리스트를 한번 볼까요? 딱 두 가지가 절실했어요. 하나는 자기 부하들한테 상으로 줄 명나라의 최고급 비단, 그리고 또 하나는 놀랍게도 조선의 면포였습니다. 근데 이게 오태 입으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해군력의 핵심인 군함의 돛, 바로 이 돛을 만들 전략물자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히데요시의 진짜 전략은 일본의 은을 중국의 비단과 연결하는 이 엄청난 중개 무역로를 통째로 장악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려면 중간에 있는 조선을 침략해서 그 파이프라인 자체를 빼앗아야 했던 거죠. 이건 뭐 동아시아 공급망 전체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볼 시간입니다. 중국, 볼리비아, 조선, 일본. 각각 다른 곳에서 벌어진 것 같았던 이 사건들이 사실은 전부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였다는 거죠. 마침내 역사상 최초의 진정한 의미의 세계 경제 시스템이 탄생한 겁니다. 서쪽에서는 포토시의 피 묻은 은이 스페인을 거쳐서 중국으로, 동쪽에서는 일본의 은이 조선 상인들을 통해서 중국으로 흘러 들어갔죠. 그리고 이 모든 은의 최종 목적지는 단 한 곳, 바로 명나라라는 거대한 블랙홀이었습니다. 세상이 처음으로 돈을 통해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럼 이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서 조선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참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국가적으로는 쇠국, 농업이 최고다 이러면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스스로 봉인해버렸죠. 하지만 그 뒤에서는요, 내상, 송상 같은 상인들이 누구보다 활발하게 세계 경제의 주역으로 뛰고 있었던 겁니다. 이념과 현실의 괴리가 정말 엄청났던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한 나라가 추구하는 이상이랑 국경도 없이 막 밀려오는 세계화라는 거대한 현실이 딱 부딪히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조선은 스스로를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현실은 이미 세계 경제라는 거대한 태풍의 눈 한가운데에 서 있었던 겁니다. 은이라는 단 하나의 고리로 엮인 세상 속에서 더 이상 그 어떤 나라도 혼자 섬처럼 존재할 수는 없었던 거죠.